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페이지 97페이지죠. 맨 밑에 3번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서 1번 법정대리가 나오는데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근데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범위가 결정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2번 임의대리가 나와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임의대리인이 뭐냐면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이게 뭐죠? 임의대리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임의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는 결국은 요 수권행위를 해석해 보면 되겠죠. 그죠? 근데 교재 보시면 1번 내용이 나와 있고 판례 내용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요 판례를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수권행위를 해석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더라. 그러면 요 사람은 뭘 할 수 있느냐? 가능한 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첫째, 매매, 계약, 체결하는 거 가능하겠죠. 그죠? 매도니까.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더니 본인에게 돈 갖다 주려고 하네요. 그죠? 대금을 수령하는 것도 물론 뭐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돈을 받으러 갔더니 돈이 없대요. 좀 연계달래요. 연계해 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대금 지급 기한을 연계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리는 스스로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자신이 판단했을 때 본인에게 이득이 생긴다고 판단된다면 충분히 연계한다는 결정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겠죠. 그렇지만 대금의 일부든 그죠?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그럼 뭘 못하느냐? 두 번째, 불가능한 경우에 일단 처분 행위는 못해요. 이게 무슨 취지냐면 대리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갖게 됐어요. 뭔가를 취득한 것을 처분하려면 별도의 또 다른 수권이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처분행위 못하고요. 그 다음에 대금 지급 기한을 연계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부든 전부든 간에 면제해 주는 것은 못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면제해 주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요 임의대리는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왜 임의대리는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는지는 이유는 우리가 좀 이따 알게 돼요. 그죠? 여기까지 꼭 숙지하시고, 은근히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이제 동그랑띠 2번에서 나와 있는 이건 뭐냐면 수권행위를 해석해 봤어요. 그랬는데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사람의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리권의 범위가 결정되느냐? 이때는 민법 118조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118조가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에 대해서 첫째, 보존행위 할 수가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행위도 가능하고 계량행위도 가능한데 주의하실 것은 이 이용 계량행위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뭘 못하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경우죠. 일단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뭐는 못하는 거냐면 처분행위는 못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용 계량행위도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 역으로 말하면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나 계량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교재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뭐가 보존행위고 뭐가 이용계량행위인지 얘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 속에는 임대도 포함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임대. 자, 이런 얘기죠.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명백히 처분행위는 아닙니다. 그죠? 이용행위죠. 근데 부동산을 임대한다 그래서 그 부동산 자체의 성질이 뭐 하는 건 아니죠?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도 본인의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임대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여기서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처분행위는 못 하잖아요. 처분권이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처분권 없는 자도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아니라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해 보자고요. 처분권 없는 사람도 타인의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임대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다. 이렇게 꼭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99페이지의 대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대리권이 존재하지만 그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것은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딱 눈에 보이시죠? 5번이 답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1번 보존행위 할 수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죠? 2번 가옥의 임대 가능하고요. 3번 금전의 이자부 되어도 일단은 뭐로 보냐면은 이용행위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4번 계량행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리권의 제한이 나옵니다. 자, 대리권 제한에가 첫 번째 뭐가 나오고 있냐면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금지가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생각을 해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을한테 네가 내 대신 이 땅 좀 팔아다오. 매도에 관한 수권, 대리권을 줬어요. 그럼 물론 을은 갑의 토지를 뭐 할 수 있어요?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을이 갑의 토지를 팔기 위해서 가서 보니까 너무 땅이 좋아요. 남 주기가 아까운 거죠. 그래서 지가 이 땅을 직접 사버리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계약이라고 해요. 일단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요. 왜 금지되는지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우리가 겉보기에는 뭐 그닥 나쁜 거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왜 이게 금지가 되냐면 대리는 남을 위해서 대신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는 말은 을 스스로 매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말이고요. 자기 자신이 샀다는 말은 매수에 대한 의사결정 누구 하게 되는 거죠? 을이에요. 따라서 자기 계약을 하면 모든 의사결정을 을이 혼자서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땅적으로 예를 들면 이 땅값을 매매대금 10원 요래도 할 말이 없다라는 논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기 계약은 뭐가 되는 거죠?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쌍방대리는 뭘까요? 자, 갑은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고요. 병은 을에게 좋은 땅이 있으면 사다오. 매수에 관한 수권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을이 갑과 병을 대리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요거를 우리가 뭐죠? 쌍방대리라고 하고 형태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을이 매도 매수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을이 혼자 결정한다는 점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없고요. 그래도 했다면 그때는 뭐가 되냐면 무권대리가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무권대리가 된다는 말은 확정적 무효는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하면 무효가 된다 그러면 뭐예요? X예요.
무효가 아니라 뭐가 돼요? 무권 대리가 되는데, 다만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해요. 뭐냐면 법원에서 하는 경매 입찰 대리에 대해서 쌍방 대리를 하게 되면 이때는 무권 대리가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무효가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금지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다면 그것은 무권 대리입니다. 다만 경매 입찰 대리를 쌍방 대리를 하면 그때는 아예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 일종의 원칙 내지 예외로서 같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첫째, 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하냐면 모든 의사결정을 대리인 혼자 하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발까봐 금지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상관없대요. 냅두래요. 그럼 막을 이유가 없는 거죠. 따라서 본인의 승낙, 허락이 있다면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기 신청 쌍방대리 자기계약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전 등기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등기하기 위해서 법무사를 따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선임하죠. 그럼 법무사는 매도인, 매수인 쌍방대리를 해서 등기를 신청하는데 가능하고도 뭐예요? 유효하다. 따라서 등기 신청은 자기계약도 쌍방대리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데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대요. 그럼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대리인이 자신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고자 해요. 그럼 이 증여는 본인에게 뭐만 주는 거죠? 이익만을 주는 거니까 자기계약이 뭐죠?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채무의 이행입니다. 이미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는 것도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모든 채무 이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채무 이행 중에서 제외되는 거, 여전히 금지가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첫째,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가 됩니다. 두 번째,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요. 변제기 미도래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여전히 금지가 됩니다. 그럼 합쳐보자고요. 이미 다툼도 없어요. 채무도 뭐가 됐어요? 확정이 됐고 이미 변제기도 이미 도래한 상태라면 우리 혼자 결정해서 채무를 이행한다 하더라도 갑에게는 피해볼 일이 없으니까 채무 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다는 취지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 변제는 안 돼요. 대물 변제에 있어서는 대물 변제도 채무 얘기긴 하죠. 그 목조물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을이 혼자 알아서 평가해서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다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채무를 변제하는데 5억짜리 아파트를 줘버린다. 이런 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대물 변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경계도 안 됩니다. 경계는 뭐냐면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을 말해요. 이행이긴 한데 어떻게 한다고요? 계약의 종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매매 계약을 했으면 매매 대금을 줘야 되는데 그 매매 대금을 소비대차, 빌리기로 한 것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라고 하고요. 경계도 우리 혼자 결정하면 상환기간이나 이자나 모든 걸 지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예외적으로 채무이행이지만 금지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죠. 그 다음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2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공동대리가 나와요. 일단 공동대리에서 첫 번째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개념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죠. 대리인이 수인 여러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가 원칙이냐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각자가 행위라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각자 대리가 원칙인데 유의하실 것은 대리인이 여러 명이고 특별히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붙으면 이제는 뭐가 되냐면 공동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대리란 단순히 대리인이 여러 명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냐면 대리인이 여러 명이고 특별히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붙어 있는 것이 뭐예요? 공동대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공동대리는 뭘 공동으로 하느냐? 이 문제예요. 자, 우리가 대리 들어서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대리인이란 뭐라고요?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죠. 따라서 공동으로 하라는 것은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수동대리는 굳이 뭐로 할 필요 없냐면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의사결정만 뭐 하면 돼요? 공동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의사결정할 일이 없는 수동대리.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결정하는 겁니까? 상대방 측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굳이 수동대리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공동대리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친권자다.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머니도 친권자고 아버지도 뭐예요? 친권자면 친권자가 여러 명이죠? 수인이에요. 근데 민법 조항에 따라서 친권자는 대리행위를 공동으로 하라는 뭐가 있어요? 제한이 있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7살 먹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지금 학교 보낼까 아니면 8살에 학교를 보낼까 고민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그날 밤 만나가지고 함께 지금 보내기로 의사를 결정했다면 아이를 다음날 학교에 데려가는 것은 엄마가 혼자 데려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 결정만 뭐 하면 돼요? 공동으로 하면 되니까요.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101페이지 보시면 대표 예제 가지고 대리권의 제한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2016년도 문제입니다. 1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X죠. 자, 왜냐하면 채무이행, 특히 변제기가 이미 도래했다면 자기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 말은 자신의 채무에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이 X고 1번이 뭐죠? 답인 거죠. 2번 금전 소비 대차 계약과 그 담보로 인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맞죠? 여기 지웠는데 임의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요? 해제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3번 매매계약 체결에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맞죠? 여기 있었죠. 그죠? 다시 말하면 매매대금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수령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4번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인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말은 대리인 여러 명이면 원칙이 뭐라고요? 각자 대리고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을 붙일 수 있다는 얘기니까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맞나요? 맞죠. 다시 말하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뭘 할 수 있죠? 보존 행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번 강의 때 쭉 정리해드렸지만 많은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니죠. 정확하게 내 거로 정리하신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정리하시고 맞히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3번 해가지고
대리권의 남용이 나와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대리권 남용이라는 것은 좀 수험생분들이 가끔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거든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땅 좀 팔아도 매도에 관한 수권을 냈어요. 그래서 을이 뭐가 됐냐면 대리인이 됐어요. 그래서 을이 매수자를 찾아가지고 병가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2억의 매매 계약을 했어요. 문제 없죠? 그죠? 왜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대리인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매매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병이 갑한테 갖다 추리해서 대금을 을에게 뭐예요? 주길래 을이 그 대금을 뭐 했냐면 받았어요. 문제 없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대금을 뭐 할 수 있어요? 받을 수가 있네요. 자, 근데 을이 요 받은 돈을 갖고 튀었어요. 도망갔어요. 잠적했어요. 이게 뭐죠? 대리권 남용이에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을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말은 이 대리권 남용은 무권 대리가 아니라 유권 대리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교재 개념 한번 읽어보시면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까지 끊어보면 유권 대리입니다. 만약에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갑의 땅을 팔아먹고 돈 갖고 도망갔으면 우리가 뒤에서 배울 뭐가 되는 거죠? 무권 대리고 대리권 남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유권 대리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꼭 품고 있어야 돼요. 계속 볼까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악용하여 행사한 경우를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보통 사례를 들게 되면 돈 갖고 뭐죠? 도망갔다. 이런 형태의 지문이 나오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생각을 해보죠. 을이 돈 갖고 도망간 것은 갑과 을의 문제인 거예요. 병이 기본적으로 뭐 할 바는 아니에요? 신경 쓸 바는 아니고 원칙적으로 뭐예요? 유권 대리이기 때문에 이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돈 갖고 도망갔다 하더라도 갑은 병에게 뭘 해줘야 돼요?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갑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죠? 한 푼 돈도 받지 못했는데 뭐만 해줘야 될 판이에요? 이전 등기만 해줘야 될 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권 대리고 유효하지만 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굳이 갑에게 이러한 손해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예외를 인정합니다. 언제냐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이때는 뭐죠? 무효라는 거죠. 따라서 이때 을은 갑은 을에게 병에게 뭐 해줄 필요 없어요? 등기해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 적어놨어요. 적어놨고 보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고 똑같아졌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교재 나와 있지만 결국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란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대리권 남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하긴 했지만 누굴 위해서요? 자기 자신이나 지애인 제3자를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한 걸 우리가 뭐죠?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대리권 남용 기본적으로 유권 대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뭐합니까?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라고 해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란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해결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보시면 대표 예제가 나와 있죠. 풀어보면
병주식회사 영업부에 근무하는 자로서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그럼 판매에 대한 대리권이 있겠죠. 평소 회사에 불만을 품고 있던 갑은 약정 대리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회사의 영업 방침을 어기고 평소 안면이 있는 무자료 거래상 을에게 회사 물품을 빼돌려 염가에 매각하기로 하고 을로부터 성금 2천만 원을 수령한 후 잠적해버렸다. 전형적인 대리권 남용이네. 을은 갑의 의도를 눈치채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뭐임을 알 수 있죠? 악의임을 알 수 있죠. 이 경우 갑을병 간의 법률관계가 하나요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갑이 을과 체결한 물품 공급 계약은 대리권 남용에 해당한다. 맞네요. 2번 을은 갑의 배임 회사를 대리권 남용 의사를 알고 있었으므로 병에 대하여 물품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니까요. 3번 갑을 간의 매매 계약 효력에 관하여는 무효라는 견해와 무권 대리 행위로 취급해야 된다는 견해 등이 대립한다. 일부러 이 문제를 뽑았는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모든 부분에서 견해가 대립됩니다. 물론 다수소리라고 항상 맞는 것도 아니고 소수소리라고 항상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설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는데 요 3번 지문처럼 어떠한 견해가 대립된다는 지문은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뭐예요? 맞는 지문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뭐만요? 결론만 쫓아가고 있죠. 왜요?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요. 그렇지만 민법이라는 학문은 대단히 오래된 학문이기 때문에 견해가 대립된다, 학설이 일치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맞는 지문임을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4번 을은 갑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볼까요? 을이 도망갔어요. 그러면 유효하니까 갑은 병한테 등기해줘야죠.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을 잡아가지고 받은 돈 내놔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테니까 4번도 물론 맞는 질문이죠. 5번 병의 피용자 갑의 행위로 을이 손해를 보았으므로 을은 병을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중화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X입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지금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무효면 상대방은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 사용자 책임은 물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단에 판례가 나와 있지만 우리 판례는 안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잠시 정리해 볼게요. 원칙적으로 유효하니까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로서 본인이 책임지지 않고요. 이 경우에는 무엇도 발생하지 않냐면 사용자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번 대리권 소멸이 나오고 있죠. 이건 외우셔야 되는데 127조에 가지고 본인의 사망, 2호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 개시 또는 파산 총 4가지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성년후견 개시가 됐다는 말은 피성년후견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피성년후견이 되면 대리권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소멸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분명히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 없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규정과 모순이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대리인이 될 당시에 이미 피성년후견이었던 자도 민법 117조에 따라서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대리인이 될 당시에는 피성년후견인이 아니었는데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후견 개시가 됐다. 피성년후견이 되면 그때는 있던 대리권은 127조에 따라서 소멸이 된다라고 이해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피성년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물론 맞는 지문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성년후견 개시가 되면 대리인이 피성년후견이 되면 있던 대리권은 소멸된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기셔서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 원인이 나오는데 128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요된 대리권, 이게 뭐겠습니까? 임의대리권이죠. 전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에 의하여 소멸된다는데, 여기서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가 무슨 말이냐면요, 임무완수예요. 시킨 일을 하면이죠. 예를 들어서 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있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된다. 이거는 뭐에만 있는 일이죠? 임의대리에만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내용 때문에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기를 당했든 어쨌든 간에 매매를 하면, 시킨 일을 하면 있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임의대리는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한 후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매매 계약을 하면 임의대리권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대리권이 소멸되니까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죠?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의대리는 취소할 수 없고 해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시킨 일 하면 대리권이 소멸되기 때문이죠. 우측에 대표유지가 나와 있죠.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1번이죠.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고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